여러분 안녕하세요. 편다송입니다. 한 끼 식사만큼 든든한 투자 정보를 전해드리는 밥보다 투자하나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우리 시장 시작부터 녹록치 않네요. 복귀해보니까 지난 주말 사이에 글쎄요, 알리바바가 실적 공개를 했는데 말이죠. 엔비디아에 대체할 만한 자체 칩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글로벌 증시를 강타하면서 우리 시장에도 영향력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미국 전도사 전래훈 지점장 모시면서 낱낱이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래훈 지점장 소개시켜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비도 많이 오고 지금 좀 그쳤지만 네. 또 우리 증시가 국내 증시 온통 파란색, 미국 증시도 위태위태했고 네. 전반적으로 올해 글쎄 증권회사에서 여러 리서치 하우스들의 뷰가 9월 달은 뭐 조심하자라는 것이 컨센서스일 것 같은데 이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어떻게 봐야 돼요? 한 줄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미 다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고, 예, 밑에 뭐 자막도 나가네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저는 9월 달에는 만약에 하락에 있거나, 그리고 생각해보면 거래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거래일은 당연히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주식을 살 만한 기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중간에 연준 블랙아웃 기간도 있고요. 네. 다양한 것들이 껴있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 9월 달은 이미 모두가 예상하듯이 하락을 예상할 겁니다. 단기 박스권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때 사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게 뭐 맞을지 틀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수많은 근거들도 있고 한데, 기본적으로 제가 또 보니까 주말에 미국의 M2라고 하는 유동성이 전혀 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M2가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시장이 한 번씩 조정이 약간씩 있었을 때는 결국 나중에 항상 그게 증시가 다시 올라가는 패턴들이 많았어서 저는 전반적으로는 9월은 조정을 예상은 하나 그때 쉬어가는 조정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야 될 조정이 아닐까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8월에도 8월 초에 조정이 있을 거다라고 모두들 얘기를 했는데 네. 생각보다 그렇게 조정이 크지 않았죠. 있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9월은 또 다를 거란 얘기인가요? 뭐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아. 진짜 뭐 이게 짧게 또 지난 8월처럼 지나갈지 크게 한번 밀리게 될지.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일단 알리바바 이슈가 금요일날 갑자기 생겼잖아요. 네. 네. 근데 잘 보시면 생각보다 반도체 기업들이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았어요. 물론 뭐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같은 기업들이 3% 정도 밀렸는데 잘 한번 복귀해 보시면은요. 올 초 1월 29일 날 혹시 기억하실까요? 그날이 구정 연휴였어요. 그때 딥시크가 터졌었잖아요. 네, 그래서 모두가 연휴에 쉬고 계실 때 갑자기 미국장에 그 이슈가 생기면서 다들 깜짝 놀랐는데 그 딥시크가 터졌을 때 그때 엔비디아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두 자릿수가 하락했을 거예요. 네, 그거에 비하면 지금 3% 정도 하락이었다는 건 이미 어느 정도 학습 효과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약간 또 안 좋은 날 겹친 게 그 소위 말하는 마벨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네. 또 이 에이직 관련돼 있는 또 브로드컴하고 또 비슷한 업을 하고 있죠. 그 기업이 실적이 약간 가이던스를 미스하면서 주가가 크게 밀렸어요. 그런 것도 약간 좀 안 좋은 분위기의 일조를 단기적으로 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심한 이벤트는 아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래훈 지점장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학습 효과라는 게 이번 9월은 좀 다를 것 같다라는 게 하나 기대에 섞인 부분이고, 또 두 번째는 여러분 편다성 아나운서가 지금 연속해서 2달 연속 맞추고 있어요. 9월 달에도 괜찮다고 했었죠?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어쨌든 첫 단추부터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믿습니다. 네. 네, 일단 오늘은 네. 미장이 노동절로 휴장이죠. 맞습니다. 네, 지점장님 오랜만에 하루 마음 편하게 쉬시는 건가요? 뭐 별로 편하진 않을 것 같아요. 금요일날 갑자기 밀려서 조금이라도 오늘 좀 약간 여러 가지 서칭도 하고 고민도 해보고 해야 될 시간일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하루 쉬고 이번 주 어떤 이벤트들이 있을지 한번 네.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번 주 미국 기업 실적 발표 어떤 기업들이 예정돼 있는지 먼저 네. 브리핑 부탁드립니다. 네, 좀 말씀드릴 거고요. 네.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은요. 네, 이번 주도 역시나 어닝 위스퍼스에서 나온 자료 토대를 보시면 일단은 오늘이 월요일인데 노동절 휴장이라 실적 발표가 없고요. 그리고 화요일날 장전에 중국의 전기차 기업인 니오의 실적이 있을 거고, 그리고 클라우드라든지 보안 쪽 관련된 기업인 미국의 지스케일러의 실적이 장 마감 후에 있을 거고, 그리고 수요일날 장 전에는 달러트리라고 하는 미국의 약간 좀 우리나라 치면 다이소 같은 개념하고 딱 맞을 수는 없지만
약간 그런 어떤 생필품이나 소비의 바로미터를 볼 수 있는 또 기업의 실적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아실 만한 미국의 대표적인 백화점 메이시스 뭐 좋을 것 같지 않습니다. 실적은요. 네. 예,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수요일 날 여러분들이 빅테크라고 아직 껴주진 않지만 어쨌건 CRM 소비자 관리 시스템에 전 세계 대표적인 1등을 하고 있는 세일즈포스 실적이 있고요. 예, 그리고 얼마 전 상장했던 피그마라는 기업의 또 실적이 예정돼 있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번 주도 역시나 목요일 장 마감 후에 브로드컴의 실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아실 거예요.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또 떠오르고 있었던 기업 중에 하나고, 그래서 제가 오늘도 실적 발표를 앞서서 이 브로드컴에 대해서 오늘 소개하려고 좀 자료를 준비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결국은 이 브로드컴 실적은 정확하게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 아침 새벽 5시 장 마감 후에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번 주에 기업 실적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지난주의 핵심은 엔비디아, 이번 주는 브로드컴. 네. 지난주에 우리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프에 나오셔가지고 네. 엔비디아 얘기 살짝 해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네. 등등등. 네. 간략하게 우리 네. 이 시간 밥보다 투자 하나에서는 또 전련지점장님이 엔비디아 얘기를 좀 덜 했으니까 네. 간단히 브리핑 한번 해볼까요? 네. 지난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는 날 제가 이제 아침에 6시 반에 나와서 바로 실적 리뷰를 해드렸었는데, 자료를 한번 볼까요? 이미 다 뭐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공식 사이트에 이제 업로드된 걸 제가 캡처를 했고요. 여러 가지 이미 다 저희들은 뉴스를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데이터 매출 쪽이 예상보다 약간 하회하면서, 그 부분 때문에 약간 미스가 있었고, 거기에 플러스 중국 쪽이었잖아요. H20의 매출을 가이던스에 포함을 안 시켰다. 맞아요. 그리고 그 판매가 되느냐 마느냐 그 이슈가 컸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약간 밀렸는데 이미 이 이후에 애널리스트들의 코멘트는 괜찮다. 별 문제 아니다. 중국발 H20의 매출이 가이던스에 빠질지라도 다른 소버린 AI라든지 다른 기업들로 충분히 돌릴 수 있다. 그리고 이미 들으셨겠지만 블랙엘이라고 하는 고사양 칩의 마진율이 단가도 비싸고 돈도 많이 남아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요. H20은 이미 저사양 모델이기 때문에 애초에 마진도 많이 남지 않는 사실 제품인데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으니 이제 우회적으로 판매를 해주고 있었던 건데 그마저도 이제 미국 정부는 허용했지만 중국이 안 받고 있고 이미 오늘 이제 어제 금요일이죠. 알리바바 뉴스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뉴스가 나왔지만 중국 정부에서 자체 데이터 센터들을 쓸 때 최소 절반 이상은 자국의 칩을 써라라고 지금 권고가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거를 거의 못 쓰게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우려들을 하고 있는 가운데 금요일날 갑자기 알리바바가 자체 칩 개발해서 쓰고 있습니다를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뭐 하루 이틀 얘기는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국이 자립을 하기 위해서 애초에 트럼프가 반도체에 대한 제재를 한 게 한두 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준비해왔던 게 이제 나온 건데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수순일 거고요. 대신에 엔비디아는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겠죠. 블랙엘 외에 루벤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신모델을 2016년까지 발표할 거다. 네. 또 그때 도입할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로보틱스 쪽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어려울 게 없어요. 제가 이 기사 지난주 금요일 날 알리바바 나왔던 거잖아요, 이슈. 이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금요일 날 잠깐 밀렸고 우리 다 밀리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H20을 구매를 자제하라고 압력을 넣기도 했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제가 그래서 한번 봤어요. 한번 이 챗GPT를 시켰습니다. 엔비디아가 2025년에 중국 이슈로 빠졌을 때마다 어땠는지를 한번 찝어줘. 해서 했더니 다 기억하시지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1월 28일, 29일 날 딥시크 이슈가 빠져서 이슈가 있어서 엔비디아가 13% 급락했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또 2월 달, 3월 달에도 또 중국과 미국의 칩 제재 이슈가 있었고 4월 달에도 있었고 5월 달에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매달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고 또 중국에 첨단 칩 주지 마. 금지도 했었고 그 전에 바이든 때도 있었었고요. 그래서 그 이슈가 있었는데 중요한 부분을 잘 보시면 2025년 1월, 2월, 3월, 4월은 엔비디아가 계속 안 좋았었습니다. 근데 이게 중국의 수출 제한 이슈도 있었지만 제가 그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에서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이때 당시에 빅테크들의 캐펙스가 이제는 과잉이고 네. 더 투자 안 할 거다라는 비관론이 있었어요, 상반기에. 그러면서 떨어졌었던 거고 결국은 4월, 5월에 실적 발표를 하고 빅테크들이
저 4월 달에 빅테크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캐펙스 투자를 역대급으로 또 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엔비디아가 다시 저 4월 기점으로 드라마틱하게 올라온 거였어요, 여러분들. 예. 그러는 가운데 다시 1월과 똑같이 딥시크와 비슷한 이제 알리바바가 자칫 칩 개발을 했습니다라고 밀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는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두 가지를 보면 되겠죠. 1번, 엔비디아가 중국발 매출이 빠지고도 이걸 충분히 다른 매출처로 극복을 할 수 있을지를 보면 되는 거고, 두 번째, 앞에 전방업체인 캐펙스 4대 하이퍼스케일러, 아마존, 뭐 구글 이런 기업들이 투자를 줄였는지를 보면 되는데 안 줄였잖아요. 더 역대급으로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렇다 하면은 저는 요 이슈가 좀 지나가게 되면 엔비디아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조금씩 또 분할로 담는 게 맞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틀릴 수는 있지만. 근데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충분히 동의하죠. 네. 그래 왔으니까. 그런데 최근 들어서 샘 알트만을 비롯해서 AI 거품론이 불거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전을 하고 없었던 것이 있다면 AI 거품론인데 더구나 미국의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지만 네. 미국의 장기 금리는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쉽사리 떨어지지 않는다 등등도 연결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항상 밀리면 사야 되죠. 네. 근데 지금은 과거랑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런 지적도 당연히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 주말부터 또 다양한 증권사에 또 이제 전략을 하시는 분들께서 일부 이제 그 언급들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금리 인하기 때는 뭐 증시가 올라간 경우도 많았지만 오히려 경기 둔화와 함께 증시 급락 빅크래시가 나왔던 적도 많았기 때문에 지금 또 빅크래시 조정을 또 대비해야 된다라는 게 지난 주말에 또 제가 봤던 또 다른 증권사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버블론 얘기도 있는데 샘 엘트만은 이미 다들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딴 데는 버블이야. 근데 우리한테 투자해. 저는 나름 이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기승전 나에게 돈 갖고 와라. 맞아요.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샘 알트만의 코멘트 중에 그 얘기가 있었어요. 실제 다른 AI 거품론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 뒤에 샘 알트만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우리 오픈 AI는 앞으로도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의 AI 인프라에 투자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머진 버블이지만 난 버블 아닌가. 이게 뭐랄까요? 내로남불인가요? 욕심쟁이야. 그래서 논란은 있으나 네. 투자가 꺾이지 않고 있고 이제 주가 자체는 버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이 AI에 대한 캐펙스 투자가 버블이라고 하는 건지 사실 저는 그 주가가 버블이라는 얘기를 표현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일부는 주가가 너무 앞서간 기업들. 근데 전체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아직 상장성은 이제 저는 시작하는 단계가 아닐까요? AI를 전체적으로 시계열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은 네. 이번 주 금요일 새벽 5시에 실적을 공개하는 브로드컴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네. 오랜만에 미국 기업을 가지고 와 주셨는데 네. 그러니까요. 네, 일단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차트 보면서 주가 네. 먼저 봐볼까요? 네.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요. 제가 일부러 또 한글로 쓸까 하다 안 쓰고 그냥 말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차트를 보시면 브로드컴의 지난 5년 동안 차트인데 요 초록색 762.45% 오른 게 브로드컴의 수익률입니다. 5년 동안 약 7.6배가 올랐어요. 예. 단순하게 1억을 투자했다면 뭐 7억 6백 정도가 됐겠죠. 그렇게 얘기해야 이해가 빠르시겠죠. 네. 그리고 여 위에 보이는 1224%가 5년 동안 오른 건 엔비디아의 주가입니다. 예. 그리고 290%가 오른 건 이제 최근에 또 데이터 센터 그 인프라 업체로 떠오르고 있는 오라클. 스타게이트에 편입된 또 기업이었죠. 그리고 AMD나 이런 기업들은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는 않아서 한 90% 정도. 이렇게 5년 동안 성과가 있었는데 계속 이제 투자자들은 이 갭을 언젠간 브로드컴이 더 따라잡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같이 어느 정도 성장하지 않을까. 이게 막 줄어들지 뭐 늘어질지까지는 저도 모르겠고. 근데 현재까지 현황은 이렇고요. 그래서 이 브로드컴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딱 이렇거든요. 서학개미 분들은 엔비디아의 경쟁 2등은 사실은 AMD라고들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AMD 투자를 많이 했어요. 물론 이제 비슷한 업을 하니까. 근데 AMD가 중간에 아무래도 2등이고 점유율 기준으로요. 그리고 2등이고 성능이 엔비디아보다 떨어지다 보니까 전방 업체들의 수주가 들락날락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가 변동이 컸어요. 실적 변동도 컸고. 근데 그 외에 엔비디아와 같은 업은 아니고 다른 에이직 쪽과 네트워킹, 인프라 이쪽에 이제 다른 업을 약간 한다고 표현을 할게요.
갖고 있었던 브로드컴이 최근에 좀 올라오면서 이제는 AMD가 아니라 대체제로 브로드컴을 더 많이 보고 있는 현재 현황이 그래요. 예, 그래서 오늘은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어서 브로드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브로드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글쎄 엔비디아를 아시는 분들은 브로드컴을 더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저는 그게 궁금해요. 어떤 비즈니스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입니까? 일단은 뭐 뒤에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브로드컴은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긴 어려울 정도로 반도체 관련되거나 이런 쪽에는 거의 한 뭐 20, 그냥 기본적으로 대표적으로 보이는 것만 20개고요. 그 외에 정말 다양한 비즈니스 돈을 버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화면을 보면서 말씀해 주시면 뭐 무선통신이라든지 뭐 RF칩, 광통신 제가 여기 써놨죠. 뭐 자동차, 전자, 스토리지. 예. 또 저는 문과기 때문에 봐도 이게 뭔 소린가 싶어요. 예, 뭐 광섬유 통신용 부품, 센서, LED 굉장히 많죠. 근데 제가 요 표를 보면서 조금 재미있게 또 스토리텔링을 해봐 드릴게요. 브로드컴이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진짜 재밌거든요. 이게 정말 소주 한 잔 먹으면서 술자리에서 정말 할 정도의 얘기예요. 네. 자, 보시면 이 역사가 브로드컴 이게 공식 IR 자료거든요. 자, 처음에 2005년에 아바고라고 하는 이제 이름으로 원래는 싱가포르에 있었습니다. 이 회사가. 아바고라는 이름이 있었고 사실은 이 회사가 처음에는 HP, 휴렛패커드에서 시작한 회사예요. 그래서 휴렛패커드가 가장 잘 되고 있는 PC 제조나 프린터 사업을 빼고 돈 안 되는 사업을 전부 다 매각할 때 그때 요 반도체 부분은 굉장히 좀 작았어요. 근데 그때 한 사모펀드에서 이 회사를 인수를 했고요. 그래서 그 회사를 처음에 인수할 때 어즐런트라는 표현으로 이름으로 사명을 바꿨습니다. 에즐런트 2005년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KKR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사모펀드가 인수를 해서 사실은 사모펀드가 인수한 회사로 시작을 했었어요. HP의 조그만 반도체 사업을 인수하면서 그래서 어즐런트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 이 사명을 아바고라고 바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바고를 많이 아세요. 예전 네. 분들은.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 공장이 싱가포르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싱가포르의 국부펀드랑 소위 말하는 테마섹에서 여기에 투자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본사를 싱가포르에 두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미국 기업이 아니에요. 예, 싱가포르 회사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HP는 미국 회사였지만 인수한 주체들이 싱가포르 쪽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제일 중요한 게 2000 정말 그 다양한 돈 되는 사업들 조금만 반도체를 인수를 많이 합니다. 사모펀드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아바고가 조금 했다가 점점 여러 가지 사업을 갖추면서 커지다가 드디어 2009년에 싱가포르와 미국 증시에 동시 상장을 하면서 등장을 해요. 아바고라는. 그래서 AVGO라는 코드로 상장을 했었고요. 그러고 쭉 성장을 하다가 중요한 시점이 옵니다. 브로드컴의 첫 번째 성장기가 여기 글씨는 좀 작지만 2012년에 LSI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거든요. 이 회사가 왜 중요하냐? LSI라는 이 회사를 엔비디아의 젠슨 CEO가 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첫 취업했던 회사가 이 LSI예요. 네, 이런 걸 또 들으면 재밌죠. 뭐 하는 회사예요? 반도체 맞춤형 설계를 하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의 브로드컴의 에이직의 핵심 기술을 갖고 있던 회사가 된 거예요. 이 LSI 때문에 브로드컴이 지금 에이직의 강자가 된 거예요. 네, 근데 재밌죠? 정작 이 맞춤형 칩을 만들던 첫 직장을 젠슨항에 다녔었다. 네, 근데 지금 공교롭게 또 두 회사 경쟁이 됐죠. 물론 뭐 엔비디아가 브로드컴을 경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젠슨왕이 LSI를 딱 다녀봤더니 네. 맞춤형은 너무 시기상조다. 우리는 그냥 공장처럼 찍어내야겠다라고 해서 엔비디아는 글로 간 건가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대학원 졸업하자마자 첫 취업을 하셨을 거니까 거기서 이제 또 뭐 본인을 불러주는 스카우트 된 곳으로 이제 막 이동 하셨겠죠. 그러다 이제 엔비디아를 몇 번째로 가셨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건 이 내용을 들으면 브로드컴이 여기서부터 에이직이 시작이 됐군. 이런 걸 이해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LSI를 인수를 하면서 1차 브로드컴의 성장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중간에도 여러 가지 이제 뭐 M&A가 있었는데 2016년에 진짜 이 브로드컴. 브로드컴은 원래 아이폰에 들어가는 뭐 와이파이를 잡는 칩이라든지 RF 칩 이런 걸로 유명했던 회사였거든요. 물론 그 외에도 비즈니스 좋은 걸 많이 했지만 근데 이때 아바고 테크놀로지가 자기네 시총이 아마 그때 당시에도 36억 달러인가? 그 정도였는데 이 브로드컴을 그때 36억 달러에 인수하겠다라고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몸집보다 더 큰 애를 인수하겠다고.
그래서 그때 브로드컴의 이사회는 어떻게 했느냐? 반대할 줄 알았는데 합당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서 우리도 팔겠다. 그러면서 브로드컴이 결국은 자기보다 작았던 아바고의 인수합병이 되면서 대형 기업이 탄생을 하게 되고, 이때 재밌는 건 사명은 오히려 인수 때는 브로드컴을 썼어요. 아바고가 아니고요. 아바고가 인수하는 쪽인데 대신에 상장된 기업의 티커는 아바고의 티커를 그대로 쓰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브로드컴 위에 보이시나요? 그러네요. 티커가 AV고 아바고네. 아바고예요. 오. 여전히. 그래서 아바고구나. 맞아요. 그래서 회사명은 브로드컴을 썼지만, 왜냐? 브로드컴이라는 이름이 더 유명했거든요. 오래됐고, 그리고 미국 기업이었고, 아바고는 약간 싱가포르에서 오는 거였기 때문에 이사회에서도 저 때 어떤 부담을 느꼈냐면, 자꾸 이 얘기를 제가 드릴게요. 여기 CEO가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분이 말레이시아계 화교예요. 말레이시아계 화교. 그러다 보니 중국 화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미국에서는 싱가포르지만 이 사람들이 중국 자본인 거잖아. 중국 기업이네. 얘네들이 자꾸 우리 기업을 인수를 하네, 반도체를. 이거 해줘도 되나? 이런 우려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시기랑 공교롭게 겹쳐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도 아바고란 사명을 쓰지 말고 차라리 브로드컴을 써서 미국 기업인 이미지를 주자라고 했던 거예요, 이사회에서.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어떤 일이 또 생기냐면 2017년 요때쯤에 트럼프 대통령 1기 때잖아요. 네.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나 또 막 미국에 공장 지어라 이럴 때죠. 지금이랑 똑같을 때인데, 이때 브로드컴이 드디어 싱가포르에서 미국으로 본사 델러웨이로 옮기겠습니다를 결정을 해버려요. 이게 두 번째 성장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도, 왜냐하면 이 브로드컴이 어떤 또 특정 하나의 기업을 인수를 하려고 그랬는데, 미국의 이 승인 같은 거, 그러니까 M&A나 이런 걸 승인해주는 기관에서 승인 안 해주는 거예요. 얘네 중국 아니냐, 우리 미국 기업 줄 수 없다. 그래서 본사를 옮기니까 결국 나중에는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막 악수도 하고 이러면서 결국 승인을 해줘요. 그리고 3주 뒤에 무슨 일이 또 있었느냐? 여러분들 퀄컴 아시죠? 퀄컴이 가장 유명한 또 네. 아시다시피 휴대폰 칩의 1등 기업이잖아요. 이 브로드컴이 그리고 3주 뒤에 퀄컴의 인수 제안을 공개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퀄컴을 브로드컴이 인수할 뻔했었어요. 네, 엄청난 일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때 당시에도 트럼프가 공개 행정명령으로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인수를 못해요. 그러면서 브로드컴이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전화위복이 됐어요. 지금 퀄컴은 오히려 휴대폰 핸드셋 시장이 약간 지금 플랫해지니까 요즘 퀄컴 주식 산다는 얘기 잘 안 들어봤잖아요. 저조차도 기술 중에 퀄컴 산다는 얘기 잘 못 들어봤거든요. 왜냐면 실적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오히려 그때 브로드컴은 퀄컴을 인수 안 한 게 득이 된 게, 퀄컴을 인수를 안 하고 여기 그림에도 나오지만 시만텍이라고 하는 또 보안 관련된, 사이버 보안 관련된 회사도 인수를 했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또 성장은 VM웨어를 인수한 거예요. VM웨어가 뭐 데이터 센터부터 시작해서 뭐 구체적으로 그 디테일한 그 비즈니스는 또 제가 문과라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엔지니어가 아니라서. 근데 이 두 개 업체들과 그 수많았던 그 또 보이지 않는 자잘한 인수합병이나 기술자들 영입 이런 걸 토대로 어디에 집중했냐면, 이미 이렇게 될 줄 알고 데이터 센터와 AI 관련된 쪽에 비즈니스를 집중해서 지금 성공을 이룬 거예요. 오히려 그때 퀄컴을 인수했으면 약간 더 주춤해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히스토리를 가지고 수많은 M&A를 통해서 커온 기업이에요. 엄청 복잡하네요. 네. 그래서 브로드컴은 정말 M&A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약간 뭐 비슷한 듯 다를 수도 있지만, 이제 저희가 다니고 있는 게 하나금융그룹이죠. 네. 하나은행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보람은행으로 시작해서 뭐 충청은행, 서울은행, M&A로 하면서 커진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완전 비슷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좀 이해하시기 편하라고. 브로드컴도 처음은 사모펀드가 정말 탐욕적으로, 그래서 대신에 요 중간에 이 CEO께서 정말 독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듣는 게, 돈 되는 사업만 남기고 안 되는 거 다 팔고 정말 철저하게 그 소위 말하는 그 구조조정을 하면서 우량한 기업으로 투자를 해서 만들었고, 최초에 투자했었던, 그래서 KKR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 지분을 다 털고 나갈 때 단기에 5배 수익을 나고 엑시트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사모펀드로 모태가 시작됐지만 사실은 브로드컴은 지금 M&A를 통해서 전 세계 거의 2위에 해당하는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네. 쭉 들어보니까 2005년도 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서의 첫바탕의 화교가 이제 싱가포르니까 싱가포르에서의 헤지 펀드들, 그러니까 결국 화교 자금으로 시작해서
2016년, 17년도 트럼프 행정부의 리쇼어링 때 잘 미국으로 건너가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다. 사실은 이제 그분의 출신이 화교일 뿐 화교 자금으로 했던 건 아니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KKR이라고 하는 사모펀드에서 그냥 이분을 전문 경영인으로 채용을 했을 뿐이에요. 사실 거기에 중국 자본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네. 예. 싱가포르에서 시작해서 네네. 델러웨어급 오기까지가 10년, 그리고 또 괄목하는 성장까지가 또 10년. 네, 앞으로 10년이 또 기대되는 브로드컴 뭐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네, 브로드컴의 역사 쭉 설명해 주셨는데 네. 이번 주 금요일이 실적이니까 네. 이 직전 실적은 어땠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브로드컴의 직전 실적은 어땠나요? 직전 실적을 좀 보시면은요. 이게 또 앱 이코노미 인사이트라는 데서 바로 실적이 나오면 이렇게 도식화해서 바로 보여주거든요. 제가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이거 전 페이지로 갔군요.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줄이는 게 낫겠네요. 네, 자 보시면 브로드컴은 정말 다양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만 크게 두 가지, 반도체 솔루션하고 인프라스트럭처 소프트웨어 두 개로 나뉘어요. 근데 두 개 각 분야의 매출이 17% 전년 대비 늘었고 인프라스트럭처 소프트웨어는 25% 늘었고 그리고 그래서 두 개 부분을 합친 총 매출이 전년 대비 20% 늘어서 15빌리언, 그러니까 150억 달러겠죠. 150억 달러. 그리고 그로스 프로핏,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거의 68%의 마진율이 나오는 굉장히 제조 기반이지만 엔비디아가 거의 70% 중후반 나오잖아요. 브로드컴도 거의 60% 후반이 나와요. 굉장히 마진율이 좋죠. 그래서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면서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요게 이제 영어로 돼 있지만 지난 2분기 실적이었어요. 전년 대비 20% 늘었고 그래서 약 30만 밀리언을 비트 상회했고요. 그리고 넷인컴, 순이익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 134%가 늘었고 에비타 마진도 늘고 다 좋았었는데 가이던스에서 약간 기대치보다 낮게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5% 빠졌었어요. 지난번 분기 실적 때. 네. 그래서 왜 그랬냐면 이게 또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자 약간 엔비디아랑 달라요. 제가 좀 표를 만들어 봤거든요. 제가 이거 지난주 방송 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엔비디아가 1분기 2월 실적 때는 그때 당시에 캐펙스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끝난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 때문에 8%가 빠졌고 이때 또 공교롭게 딥시크 사태 직후예요. 1월 29일 이후에. 그래서 이때 8%가 빠졌고 그 이후에 4월 달에 빅테크들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캐펙스 투자가 다시 느니까 실적 발표하고 이미 가이던스가 낮아져 있는데 잘 나오니까 오히려 3% 올라서 끝나면서 4월부터 엔비디아 랠리가 다시 나왔다. 자, 그러면 오른쪽 빨간색 브로드컴을 보셔라. 브로드컴은 3월 달에 1분기 실적 때 이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어. 무려 8.6%. 심지어 장중에 10몇 %까지 올랐었어요. 저 큰 기업이. 왜냐? 저 때 어떻게 이슈가 됐냐면 2월 달에 엔비디아 보시면 실적이 안 좋았죠. 빠졌죠. 그러면서 이제 브로드컴은 엔비디아는 끝났고 이제는 맞춤형 설계칩이 가겠구나. 근데 마침 실적도 잘 나왔구나. 가이던스도 높게 얘기해주네. 그러면서 그 시총 큰 1,800억, 2,000조짜리 기업이 갭으로 10% 뛰었었어요. 1분기 실적 때 브로드컴이. 근데 그때 기대치를 너무 높여놨죠. 그러면 가이던스 기대치가 예상보다 많이 높아져요. 그랬더니 6월 달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요 가이던스를 예상한 것보다 너무 보수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죠. 브로드컴은 근데 늘 가이던스를 보수적으로 얘기하고요. 고객사에 대한 언급을 극히 꺼려요. 고객사의 관계와 보안을 굉장히 중요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약간 ARM이랑 좀 비슷한 궤가 있죠. ARM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얘기한다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기대했던 건 요거였어요. 에이직에 대한 추가 수주가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아예 멘트를 안 해버렸어요. 왜냐? 그 보안 때문에. 그 기업이 우리랑 에이직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떠버리면 그 기업 주가가 뜰 수도 있고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 가이던스가 결국은 이번 주 금요일 날 아침에 봐야 될 실적의 핵심이 되겠죠. 이것보다 상회하느냐, 하회하느냐. 그리고 중요한 건 또 브로드컴이 가이던스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래서 브로드컴이 좀 이번 주에 있었던 지난주 금요일부터 있었던 알리바바로 인한 단기 하락을 브로드컴의 실적과 가이던스로 인해서 재차 V자 등으로 만드는 그림이 나오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이 중요했고요. 약간만 좀 앞으로 이제 지나가서 요 기업에 대해서 좀 한번 살짝 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브로드컴은 가장 중요한 고객사가 구글,
메타, 바이트댄스, 애플이에요. 근데 왜 구글이 중요했냐면 아까 결국은 TPU라고 하는 구글이 엔비디아가 너무 GPU를 비싸게 팔아버리니까 우리 자체 칩을 좀 개발해야 되겠어. 그래서 구글이 TPU라는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할 때 브로드컴하고 손을 잡고 개발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걸 내놨고 구글이 그걸 쓰기 시작하면서 자체 그 클라우드를 활성화시켰고요. 여러분도 혹시 그거 아세요? 애플이 AI 자기네 자체 어떤 발전을 위해서 구글 클라우드에서 애플의 AI를 썼었어요. 돈을 내고. 이해가 가세요? 애플이 자기네 AI나 자체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발전을 위한 클라우드를 경쟁사인 구글 클라우드를 썼다고요. 어떻게 그게 한동안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구글 클라우드의 이용료를 몇백억씩 연에 냈었어요. 그게 항상 실적 발표 때 나왔었어요. 애플이 얼마씩 쓰고 있다.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1년에 약 많진 않아요. 380억인가 400억 정도를 내면서 애플이 구글 클라우드를 썼었는데 그때 그거에 가장 또 크게 기여했었던 어떤 그 안에 반도체 제품이 TPU예요. 그거를 브로드컴이 같이 개발했었어요. 그러면서 그게 입소문이 나니까 결국은 메타도 지금 자체 칩을 AI 칩을 개발하기 위해서 브로드컴과 개발을 하고 있고 이미 재밌게도 여러분들 틱톡 아시죠? 네. 틱톡의 회사가 바이트댄스잖아요. 바이트댄스의 칩도 브로드컴하고 같이 개발해서 이미 생산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도 이제 쓰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큰 4-5개 업체가 대표적인 브로드컴의 고객사인데 브로드컴을 리스크라고 얘기하신 분들은 요번이 또 리스크라고 얘기해요. 이 5개 업체가 너무 많은 매출을 내준다. 여기 중에 하나가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 또 신규 고객이 없으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 발표했을 때 추가 에이직 고객에 대한 업데이트가 없으니까 빠졌던 거예요. 근데 이번 분기 때 어떤 고객사가 들어왔을지가 궁금해요. 근데 중간중간에 브로드컴 CEO는 여러 컨퍼런스에서 우리 지금 벌써 3-4개 큰 업체와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번 분기에 발표할지 뭐 다음에 발표할지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그런 힌트에서 볼 때 브로드컴은 여전히 성장성이 나쁘지 않아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네. 사실 이제 빅테크들이 새로운 잠재적 고객사일 텐데 예상 가능한 데가 있나요? 에이직 칩은 다들 탈 엔비디아를 다 주창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쯤은 다 뭐 러브콜을 보냈을 것 같기도 한데. 보냈는데 뭐 알 수는 없어요. 이거는 뭐 내부적인 정보니까 저도 알 수는 없는데 한 가지 뭐 조금 아쉬운 부분은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는 브로드컴이 아니라 브로드컴이 약간 경쟁사라고 하기도 뭐하고 조금 더 작지만 마벨 테크놀로지하고 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을 일단 브로드컴하고 안 하고 있는 부분은 저 한 가지는 알 수 있고 어디랑 하고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예, 현재 브로드컴은 그런 식으로 이 에이직은 하나의 비즈니스 중 하나일 뿐이에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돈 벌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화면 보시면 이 자료에서도 브로드 IP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지적재산권, 반도체와 그 외 인프라, 뭐 칩, 통신 관련된 수많은 특허만 2만 개 이상을 갖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 중에 에이직은 하나입니다. 예, 근데 그 에이직 시장의 성장성이 워낙 좋을 거라 예상을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예, 그래서 브로드컴은 이제 뭘 해서 돈을 버느냐. 자,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예, 이렇게 다양하게 2024년에 실적 발표에서 세미컨덕터, 반도체 솔루션 부분이 가장 매출이 컸는데 여기 나오죠. AI XPU. 이 XPU가 에이직의 그 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비즈니스. AI 네트워킹, 브로드밴드, 뭐 산업용, 네트워크 커넥티비티, 서버 스토리지, 와이어리스,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사이버 보안. 이제 그 시멘틱, 인수했던 시멘틱이 핵심이겠죠. 그리고 기업용 소프트웨어라든지 예, 메인프레임 소프트웨어, 프라이빗 클라우드 이런 식으로 딱 봐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근데 요건 대표적인 네이밍만 있을 뿐 그 밑에 하위 카테고리로 내려가면 더 많아요. 그래서 이 장표들을 제가 IR 자료에서 캡처만 하는데도 너무 많더라고요. AI만 하더라도 이렇게 뭐 DSP, 이더넷, 뭐 이거 저희가 봐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뭐 브로드밴드, 뭐 인더스트리 오토메이션, 뭐 네트워킹. 그래서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도 이 3프로를 브로드컴에 코리아에 다니는 임직원분들도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브로드컴 임직원분 한 분을 만났어서 네.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분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회사가 너무 많은 일을 해서
정말 다양한 비즈니스 반도체 관련된 걸 하고 있어서 뭐 하나만 하고 있다고 얘기가 참 어렵긴 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참 브로드하네요, 진짜. 네. 브로드컴의 차세대 네트워킹 이건 뭡니까? 자 그래서 차세대 네트워킹. 요거 네. 시간이 많이 없어서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군요. 네. 빨리빨리 제리코? 얘기해야 되겠네요. 4 넘버 4인가요? 네. 네. 뭐 엄청나게 중요한 화제는 아니겠지만 브로드컴이 또 차세대 네트워킹 칩인데 잘못 썼네요. 네. 제리코 4를 공개를 했는데 자 이런 걸 보면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브로드컴이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 센터 연결 관련된 통신 칩 같은 것도 굉장히 잘 팔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 데이터 센터 간 거의 96km 떨어진 곳도 데이터 센터 간 통신으로 연결해주는 칩도 브로드컴이 만들고 있는데 그 첨단 칩을 이번에 내놓은 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내부에서도 통신하는 게 중요하지만 센터와 센터 사이 와가는 대용량 트래픽도 빠르게 처리해줄 수 있는 제품을 또 만드는 게 브로드컴의 특징이다. 그리고 요게 이제 제가 시간상 잠깐 지나갔는데 제가 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자, 브로드컴이 최근에 주력이 되기 시작한 에이직 시장이 계속 될 거냐. 이게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표인데 요 표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지난주 금요일날 실적 발표했던 마벨 테크놀로지의 실적 자료예요. 예, 브로드컴의 약간 경쟁자지만 약간 작은 동생 같거든요. 네. 근데 마벨이 자체적으로 얼마 전에 본인들이 컨퍼런스를 열었어요. 이 에이직 시장이 얼만큼 될 거다라는. 근데 거기서 본인들이 트래킹했었던 자료예요. 예, 이 자료가 정말 좋지 않습니까? 4대 빅테크 캐펙스가 계속 늘고 있는데 거의 지금 연평균 46%씩 성장했다. 근데 앞으로도 프로젝션이 더 될 거고 여기 보시면 그 프로젝션은 거의 1 트릴리언까지 갈 거다. 예, 언제까지? 2028년까지만 보더라도. 그러면 이 안에서 굉장히 많은 보시면 여기 소버린 AI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도 있다. 뭐 휴메인 프로젝트도 있다. 테슬라도 있고 애플도 있고 오픈 AI도 있고 XAI도 있고 다양한 정말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빠르게 이제 올라오면서 여기에 수요가 더 늘어나는데 에이직은 더 많이 쓰일 것이다. 라고 프로젝션을 준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그거였거든요. XPU. 이게 말씀드린 에이직, 맞춤형 설계 칩이에요. 이거는 결국 becoming, increasing portion of custom TAM. custom TAM. 제가 TAM을 먼저 써놨죠. 이거를 제공하는 이 칩이나 제품 서비스가 이론적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매출을 의미해요. 그 커스텀, 고객의 맞춤형 시장의 최대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에서 자기네 마벨이 개발한 XPU가 상당한 포션을 차지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이제 마벨의 얘기지만 결국 중요한 건 저는 마벨의 얘기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커스텀 TAM 시장이 소위 말하는 맞춤형 설계 시장 칩 수요의 시장이 이렇게 커지는구나를 보기 위해서 이 표를 본 거죠. 그래서 이 수혜는 1등인 브로드컴도 당연히 수혜를 가장 크게 보겠죠. 마벨은 한 2등, 3등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마벨 테크놀로지 커스텀 AI 인베스터 이벤트였네요. 여기서 나왔던 이 자료를 통해서 힌트를 얻어봤다. 그러니까 탈 엔비디아가 마치 약간 테일러 메이드된 그런 칩이라는 것으로 미래의 방향성이 정해지는 것 같은데 네. 해외 IB들은 이 브로드컴의 향방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바로 지난주 금요일 날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의견이 오펜하이머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자료를 한번 띄워주시면 오펜하이머에서 브로드컴 엔비디아의 뒤이은 2위 AI 반도체 기업이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목표가도 $20 이상 상향을 했고 아웃퍼폼도 유지했고 여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네요. 애널리스트가. 브로드컴은 구글, 메타, 바이트댄스와 함께 7개 AI 에이직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맞춤형 칩을 더 많이 활용하게 될 거고 브로드컴이 네트워킹 뭐 등등등 이런 사업들 계속 잘하고 있고 구글, 메타, 오픈 AI, 애플 등 빅테크 기업과 협력이 앞으로 성장 동력이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애널리스트도 또 새로운 신규 고객이 누굴지는 얘기할 수가 없죠. 알 수도 없을 거고요. 아직은 내부 정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CT에서도 긍정적으로 봤고 그리고 TPU 판매가 중요하다라고 UBS도 굉장히 좋게 얘기했고 목표가도 상향을 했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일단 전반적으로 다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고 JP모건은 엔비디아보다도 또 중요한 AI 기업이다 라고 또 얘기를 해서 이게 뭔 소리지? 하고 봤는데 보시면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이 여러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엔비디아는 그중에 하나의 칩을 제공하고 있다. 물론 이제 쿠다라는 게 워낙 강력하게 장악은 하고 있지만 이런 어떤 인프라까지 갖추는 거는 또 브로드컴이 굉장히 제공한 게 많아서 더 중요한 기업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측면으로 볼 때 앞으로 이 커스텀 AI 칩
뭐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거다. 뭐 얘기하면서 엔비디아보다도 중요할 수 있다. 근데 뭐 이분의 의견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월가상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월가 코멘트를 보면 부정적인 코멘트들도 여태까지 항상 같이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긍정적인 코멘트만 있네요. 최근 그만큼 좋은 최근 건가요? 한두 달 것만 찾았는데 네. 부정적으로 얘기한 곳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뭐 아시죠?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도 제가 실적 발표 전 코멘트 보여드렸는데 다 목표가 상향이 좋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예상치 못한 데이터 센터가 약간 하회하고 중국발 또 이런 악재가 나올 줄은 또 예상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는 애널리스트 분들도 어느 정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지만 이런 기업의 예상치 못한 이슈 때문에 틀리는 경우도 나온다. 근데 이번에도 일단은 브로드컴에 대해서 다 긍정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다. 참고는 해보자.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해주신 브로드컴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정리와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포트폴리오를 짤 때, 예, 또 이거 역시나 개인의 의견입니다. 포트폴리오를 짤 때 M7 항상 강조를 하시는데 그 M7에 저는 브로드컴은 들어가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M8까지 열어서 왜냐하면 보셨겠지만 엔비디아가 계속 독야청청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미 보셨죠. 자, 중국이 자체 칩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왜? 미국 거 갖다 쓰기인데 한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미국에서 자꾸 수출 제한을 해서 중국의 AI를 제한하니까. 자기네 자체로 성장하겠다. 그러면서 엔비디아 거를 점점 안 쓰게 되는 상황이 또 생겼고. 두 번째, 엔비디아의 가장 큰 고객사라고 생각했던 빅테크들도 엔비디아의 블랙엘이 너무 비싸.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한테 커스터마이즈를 해주질 않아요. 그냥 풀빵 찍듯이 찍어내면 그냥 그것만 갖다 먹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좀 크림도 넣어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맞춤형 칩을 개발하려면 브로드컴이 또 있어야 되는 상황이 돼가고 있어요. 그러면 전반적인 포트폴리오를 짜는 데 있어서 엔비디아만 또 너무나 맹신하지 말고 이런 또 대안이 되는 기업들도 포트에 넣어놔야 두 개 비즈니스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엔비디아가 진짜 좀 약해지고 에이직이 더 커질지 두 개가 같이 커질지. 근데 제가 볼 때 현재까지는 같이 커지는 구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브로드컴을 그런 측면으로 같이 보시고 하면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정리해보면 엔비디아의 향후 숙제는 이런 도전자들을 월등히 뛰어넘을 퀄리티 있는 또 다른 칩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인가에 귀추가 쏠리고 있고, 브로드컴은 우리 전래훈 지점장이 M7은 갔다, 이제 M8 브로드컴을 넣자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맞춤형 칩 설계 및 네트워킹, 다양한 반도체 인프라 소프트웨어 강좌 브로드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좋은 정보 기대하겠습니다. 네. 전래훈 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다음 코너는 마켓 이슈 하나하나 시간인데요. 잠시 광고 듣고 지금 시장의 온도 어떤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부장님, 요즘 입맛이 통 없어요. 왜? 요즘 투자가 다 안 되나 봐? 제가 산 것만 떨어져요. 어떻게 하죠? 그렇다면 밥보다 투자 공부해보는 건 어때?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마켓 이슈 하나하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시장이 어떻게 숨쉬고 있는지 정혜민 PB와 함께 생생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증권 정혜민 PB입니다. 정혜민 PB 월요일마다 찾아오시죠? 지난주도 복귀해보면 주말 사이에 미국장이 흔들렸는데 생각보다 우리 시장 글쎄 시작이 좋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오늘은 아닌가 봐요. 오늘은 코스피랑 코스닥 전체적으로 다 하락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일 나스닥 지수가 1% 이상 하락한 거 대비해서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고 느꼈는데 이게 지금 조금 더 하락폭이 좀 더 세지는 느낌이 보여서 제가 지수 보면서 전체적으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는 3162.58포인트로 전일 대비 0.74포인트 하락 중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791.57포인트로 전일 대비 0.67% 하락 중입니다. 지금 외국인 매수세 자체가 좀 유입이 없기 때문에 수급 탄력이 전반적으로 좀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섹터 단으로 보면은 조선, 방산 제외하고는 반도체가 주력으로 해서 좀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 장도 그러니까 순서를 조금 바꿔서 오늘 반도체 관련돼서 하락폭이 좀 네. 크다던데 하락한 것부터 좀 볼까요? 네, 지금 반도체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시는 게 가장 대표적일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는 지금 시간 기준으로 마이너스 2.3%, 하이닉스는 마이너스 4%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좀 분명한 이유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인 밸류체인 전반적으로 다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 분명한 이유가 뭐예요? 제가 파일로 같이 준비를 했는데 네. 저희 그 주말 사이에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미국 정부가 검증된 최종 사용자 면제 자격을 취소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걸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중국 공장에서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생산을 할 때, 그 반도체를 생산을 할 때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반입해서 생산을 하게 됩니다. 본래는 이렇게 반입을 할 때마다 개별 허가가 필요한데 미국에서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너네 생산할 수 있게 해줄게. 반입해도 돼. 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내년 1월부터 너네도 이제 허가 받아. 라고 말을 바꾸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조건으로 현상 유지 목적의 장비 반입은 허용하지만 너네가 생산 능력을 확대하거나 기술을 업그레이드하는 용도로 장비를 반입하면 우리는 그걸 다 차단할 거야. 라는 의견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실상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낸드를 한 35%를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40%가량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런 대체 장비 수급이 지금 미국의 그 점유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생산하는 이제 제품들이 저사양 제품들로 교체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분명한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반도체 섹터들은 전반적으로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트럼프 2기 들어서서 리쇼어링 하겠다고 삼성 이런 데다 미국에 투자 많이 해주면 뭐 관세도 낮춰주고 이런 것도 다 그냥 프리패스 해준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어쨌든 트럼프 정부의 가장 큰 목적은 중국을 차단하는 게 목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들을 순차적으로 좀 제한하려는 모습이 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현 정부 여전히 변수이지만 갈수록 더 어쨌든 뭐 우리 시장에서의 오늘 반도체 특히 전자와 닉스의 하락폭이 좀 큰데 자 그럼 반대로 이런 장에도 상승하는 그런 업종과 종목들이 있을까요? 조선 어때요? 조선이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도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대금 순으로 지금 보면은 상승하는 종목들 중에서 하나오션, HJ중공업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세진중공업처럼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그 조선을 건조하는 그 대장주 위주로 상승을 했다고 하면은 저번 주부터는 흐름이 이제 기자재들 위주로도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진중공업이라든지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 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전에 이슈들 또 어떤 게 있었나요? 오늘 이슈들 몇 개 정리를 해보면은 잠시만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섹터에 나온 뉴스들 제외하고는 오늘 주가에는 크게 반영되고 있지는 않은데 한번 주목해보면 좋을 법한 뉴스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7월 돼가지고 중국인 관광객이 60만 명 돌파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60만 명 돌파라는 숫자가 코로나 이후 방한 중국 관광객 추이 사상 최고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한번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왔는데 일단 9월 중하순에 저희가 무비자 정책이 시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행과 맞물려가지고 관광객이 상승이 되고 있는 것도 있고 두 번째로 보면은 아시아단에서 중국인들이 여행을 갈 수 있는 나라를 보면은 대표적으로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 일본이 가장 매력도가 높은 나라인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엔화 환율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또 금리 인상 예정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광하기에는 경쟁력이 조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점점 더 상승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반사수혜로 한국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질 수 있고 또 마침 우리나라에는 지금 K-팝이라든지 K-문화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으니 요거는 오늘 주식단에서는 좀 크게 반응하는 모습은 아닌데 앞으로 이제 시작될 모멘텀이니 한번 주목해서 보면 좋겠다라고 준비를 해왔고요. 정혜민 PB가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복귀해 보면 그러니까 중국인들도 네. 결국 일과 시간에 잠깐 휴가 내서 갈 수 있는 근시한 거리에서의 국가는 한국과 일본인데 일본은 한국에 비해서 금융 여건 자체가 좀 부담스러우니 한국으로 올 가능성이 높다.
네. 그게 전반적으로 이제 한국의 주식시장에 아직은 아니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쭉 주셨는데 그래서 궁금한 거 중국인들이 한국 와서 뭘 사는데요? 뭘 하는데요, 그럼? 카지노도 하고 일단 대표적으로 카지노도 할 수 있고 요즘에는 그 K-팝 관련해가지고 가수들이 갔던 장소라든지 뭐 생일이나 그런 기간이 맞물리게 되면은 뭐 카페 같은 데도 많이 가고 전반적으로 지금 유행이 되고 있는 화장품도 한 번씩 이렇게 투어를 도는 것들이 조금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에서도 팝업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가수들이 많이 나가서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오히려 성수동 같은데 와서 직접 경험해 보는 게 좀 유행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럼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많이 가고 많이 체험하는 그런 업종도 주목해 보면 좋겠네요. 그죠. 그런 업종들도 좋고 근데 그런 업종들 중에서 지금 대표적으로 움직이는 건 어쨌든 엔터 섹터여서 네. 오늘도 엔터 섹터가 그 저희 저번 주에 캐스퍼라는 그룹이 중국 공연이 취소가 되면서 좀 노이즈로 많이 하락을 했는데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노이즈 됐던 부분들이 얼추 해소가 되면서 좀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이브랑 뭐 YG, JYP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하이브 0.5% 상승하고 디어유 기업도 3% 상승하고 있고 JYP도 3% 상승하고 있습니다. 야, 오늘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수가 어쨌든 뭐 약보합세인데 그래도 유독 상승하는 업종들이 간간히 있네요. 네, 이렇게 상승하는 업종들이 있어야지 그래도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할 수 있으니. 네. 그래요? 네, 그리고 다음 이슈 보면 정기 국회 개막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부터 429회 정기 국회 개막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서 볼 법한 내용은 일단 3차 상법 개정안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아마 발의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현재 지주사들 여전히 조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뉴스가 나오는지를 좀 주목해 볼 법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9월 첫 거래일이다 보니까 다양한 증권사에서 9월 달은 조정일 거다. 아니, 조정을 딛고 올라갈 거다. 여러 가지 글쎄 우리 여의도에서 하우스뷰라 그러는데 리서치 센터의 뷰가 각각 나오잖아요. 한번 쭉 조사를 해봤다고요? 네, 제가 얼추 정리를 해봤는데 어쨌든 지금 증권사에서 전체적으로 9월에 다루는 내용은 관세가 가장 큰 이야기입니다. 관세가 이제는 반영이 될 텐데 반영이 되면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 관세가 나오게 되면 CPI 반등이 이어져서 조정을 유발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이거를 좀 내막을 보면은 보통 우리가 수요 붕괴형 침체가 와야지 본격적인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은 비용 요인 중심의 마진 압박 위주로 지금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정부 정책이나 재정 지출이 뒷받침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과거처럼 뭐 금융위기나 금리 급등 같은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어쨌든 좀 CPI가 높아지고 하면은 정부가 돈을 더 푸는 정책을 실현할 거다. 그래서 뭔가 좀 너무 겁먹는 투자를 진행하기보다는 차라리 높은 가격 정가력을 가지고 있는 순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 위주로 투자를 하거나 퀄리티 기업들을 찾아가지고 투자하거나 혹은 지금 우리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조선이나 방산 아니면은 전력 쪽으로 계속해서 대형주 우선 투자를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네. 그럼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봤을 때 정혜민 PB가 생각하기에 9월은 어떻게 움직일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좀 그런 좀 퀄리티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9월 자체를 어떻게 움직일까를 보면은 사실 9월은 뭔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기간적으로 나오는 모멘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네. 모멘텀들에 조금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화면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정부 정책 아까 전에 저희 오늘부터 정기국회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그 정기국회 내에서 산업정책이라든지 뭐 상법 개정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봐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펙 정상회의가 10월 달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제일 주목하고 있는 게 지금 트럼프랑 시진핑이 참석을 하느냐 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참석을 하게 되면은 미중 정상회담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한중 관계 자체가 완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면 반응할 수 있는 섹터들은 무엇인가를 좀 집중해 봐도 좋을 것 같고 또 실적 발표가 2분기가 이제 마무리가 됐으니 또 3분기가 다가올 텐데 3분기에 또 신규 계약건이 나온다거나 좀 마진단에서 이제 관세가 확실하게 나왔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서 기업단에서도 가이던스나 뭐 컨센서스를 좀 안정적으로 내놓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지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장이 노동절로 시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점심 식사 이후에 우리 장에 대한 특히 이목이 집중될 것 같은데, 점심 먹고 하반기 오후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오후장에 이번에 보면은 모멘텀 있는 산업을 여전히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이나 방산 쪽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조선하고 방산 간략하게 투자 포인트 조금 정리해봤는데 조선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에도 계속 PB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 하나오션하고 HD중공업이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최대 60조 원 규모 수주 기대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자 심리가 확대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하고 현대미포가 합병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대중공업하고 현대미포 조선 자체는 조금 주가가 지지부진하지만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은 오늘도 장중 지금 4% 돌파하다가 3.44포인트로 좀 내려앉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하는 기업들은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조선 기자재주 계속해서 가파르게 상승을 할 수 있어서 9월에도 여전히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방산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방산이 좀 반응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4% 상승하고 있고 넥스원도 1.5% 이상 상승하고 있는데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일단 주말 사이에 독일 총리가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환상이 없고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 그게 1차적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데 2차로 보면은 지금 9월 2일부터 5일까지 폴란드 국제방위산업 전시회가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 우리나라에 좀 있으랍하는 방산 기업들이 다 참여를 합니다. 네. 일단 방산 3사 다 참여하고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풍산 다 참여를 하는데 거기서 뭔가 좀 나올 법한 이슈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함께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하고 방산 주도주 측면에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조방 원전에서 원전은 약간 약해졌다 하더라도 조선과 방산 여전히 주도주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을 한마디로 정리해 준다면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진짜 이게 전체 시장 중에 제일 고민되는데 네. 한마디가 이게입니까 오늘? 아니요. 모멘텀을 잘 보자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정혜민 PB가 바라보는 하반기 이제 오후장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마디는 모멘텀을 잘 보자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글쎄요, 뭐 댓글 보니까 정혜민 PB가 이젠 좀 편안해졌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자, 오후장은 글쎄요, 한 날을 시작하는 오후장이자 오늘은 특히 미국의 휴장이니까 우리 증시에 특히나 이목이 집중될 것 같은데 모멘텀을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혜민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밥보다 투자는 내일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